오늘 오후 법원이 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인데요. 오늘 선고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총평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거의 사실 기소된 혐의의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실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는 사실 예상했던 바고요. 다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징역 7년형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낮은 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선고형 자체를 봤을 때는 통상의 재판에 비해서 과연 가벼웠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소송 과정에서 보였던 이 백대현 재판관의 태도와 이 선고 자체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재판장이 굉장히 엄격하고 좀 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선고형 자체도 굉장히 무겁게 나오지 않을까 다들 예상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많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지휘권을 굉장히 유하고 친절하게 행사하는 재판장일수록 오히려 선고 자체가 오히려 무겁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이 형 자체는 이제 가볍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엔 이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판사의 태도만으로 이 선고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특검 이게 좀 가벼운 형의 선고가 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검의 구형량 때문인데 이게 10년을 구형했잖아요. 뭐 좀 쪼개서 보면 특히 이제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근데 재판부는 징역 5년. 만 구형을 했습니까? 전체 구형량에는 절반 정도 구형을 한 건데 이게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지만 또 구형량에는 절반 정도 수준이 나온 이 배경은 뭐라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특검의 구형량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사실 징역 5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양형 기준은 1년에서 4년입니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양형 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합당하게 만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그 양형 기준 뛰어넘을 만한 어떤 사유가 있을까 하는데 결국은 행위자가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이란 사람은 법질서를 수호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의무를 방기하고 오히려 위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에서는 재판을 하는 때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또 하나는 형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과의 형평성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좀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구형한 부분에 대해서 2분의 1 정도의 수준에서 선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뭐 평가가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구형, 특검의 구형은요. 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이 되었을 때 전제로 이제 10년을 구형을 했던 건데 사실 오늘 선고 중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 그리고 허위 외신 보도를 이제 직권남용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또 반드시 감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오늘 선고에서도 언급했듯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감경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 대통령으로서의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행위자 인자와 또 이 사법제도의 큰 축인 형평성 이 부분을 모두 조율하다 보니까 이 통상적인 재판에 나올 수 있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윤 전 대통령이 좀
비협조적으로 재판에 좀 참여를 했었잖아요. 이런 태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재판 과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를 양형을 판단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더구나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재판부를 비난하는 언사도 했었고요. 사실은 뭐 재판 과정에서 출석하지 않는 행위도 보였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태도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양형에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기소된 혐의 자체도요. 가장 오늘 그 기소된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특수공무집행 방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이 공무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부분 굉장히 무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중하게 처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재판이 끝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측 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에 항소장을 제출을 할 거다, 뭐 이런 계획을 밝히고도 있는데 항소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굉장히 이런 어떤 대통령의 역할을 너무 단순화해서 생각을 한. 그래서 이제 판사가 어떻게 보면 법리를 만든 것 같기도 한, 그리고 굉장히 또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맹 비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지금 변호인들의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할 거라는 건 아마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제 항소의 태도는 보통의 이제 피고인들 같은 경우는 항소를 하는 이유는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항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윤 전 대통령 사실은 양형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유죄가 아닌데 그러니까 무죄인데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니까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인정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에서 유무죄 부분에 있어서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적거든요. 네. 그렇다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뭔가 이 재판부가 합리적이고 법의 근거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로 인해서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거에서 이 재판에 대한 정당성, 재판에 대한 이 신뢰성 이런 부분을 사실을 비판하는 부분은 충분히 항소심에서도 역시 양형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 스스로에 있어서 이렇게 재판부를 비난하는 행위가 양형 부분에 있어도 절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심 판결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재판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크게 5가지로 나뉘었는데 먼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직무 권한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경호처 직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판에서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이제 대립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체포영장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요. 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공무 자체가 적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했죠. 이 체포영장 발부부터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본 부분도 아까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법부 같은 경우는 공무에 대해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거든요. 근데 더구나 대통령이란 사람이 이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병화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재판부가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또 재판 내내 사실 지금 오늘 선고가 났던 재판 1010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그렇고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수처에 이제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느냐 이 여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또 이제 공수처가 적법하게 수사를 했고 직권남용도 당연히 수사권이 있고 인지가 되는 내란도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는 이제 공수처법에 이제 관련 사건을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과연 공수처에서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과연 수사권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선고가 비록 이제 사실심이기 때문에 뭐 대법원 판결만큼 뭔가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뭐 그 재직상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재판부는 소추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수사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공수처의 수사권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오늘 재판에서 좀 정리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재판에도 이런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때부터 사실은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뭐 구속 적부심이나 체포 적부심에서도 사실상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 부분은 절차적인 과정에서 이 판단이 있는 것과 실질적인 판단인 이런 재판에서 판단하는 건 사실 조금 결이 다른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러한 판단은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제 유사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오늘 이 재판부의 이제 선고를 보면 하나하나 재판 과정에서 이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첨예하게 좀 대립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네. 일단 공수처법의 해석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판부가 이 꼼꼼하게 좀 해석을 한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중앙지방법원에다가 사실은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 청구한 건 사실 부당하다 이런 부분도 예.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재판부는 공수처법은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을 모태로 하는 법이고 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뭐 피고인의 주소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증거가 있는 관할지에서도 충분히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게 위법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법리적인 다툼에 대해서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혐의도 보면은 직권남용 혐의가 있었죠. 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통지받지 못한 7명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고요. 또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될 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느냐라고 보려면 결국에는 국무위원들이 이러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권리 행사 방해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권리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이런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를 받을 권리이자 또 이 부분을 전원에게 통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이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부에게 통지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다르게 봤습니다. 네. 오히려 긴급권을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은 국무위원들 전원으로부터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유죄로 봤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무위원 통지는 받았지만 늦게 출석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권남용 권리 행사죄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선포문, 그러니까 허위 선포문 작성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됐지만 또 이걸 행사했다는 혐의는 또 무죄가 났고, 근데 사실 이 허위 공문서 작성을 같이 이제 공모했다라고 하는 데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엮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관련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의 이런 판단이 이런 어떤 다른 혐의로 진행되는 다른 혐의자들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이제 인정이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거 사후에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이게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인정이 됐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의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감경 요소를 얘기를 하면서 네.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관여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덕수 전 총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에 있어서 주요 임무 종사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도적으로 임무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재판부가 허위 공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이것도 또 무죄로 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법리적인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지금 허위 외신 보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거든요. 근데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거는 직권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제는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려면 국무위원들이 심의 의결 권리라는 게 있어야지 사실 그 범죄가 성립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공보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외신을 보도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권리가 인정이 되려면 허위의 외신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권리를 침해해서 강제로 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공보 직원에게는 허위 외신 보도하라고 지적받은 이런 외신이 사실은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허위인 경우에는 보도하지 않고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보도하겠다 이런 판단 권한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라고 봐서 이런 부분은 애초에 권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침해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제 어쨌든 또 궁금해지는 부분이 특검은 혐의를 좀 쪼개서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뭐 특정 죄에 몇 년, 뭐 특정 죄 혐의에 몇 년 이런 식으로 선고를 하진 않았어요. 한꺼번에 징역 5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이게 어쨌든 특검의 구형은 이례적이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이런 선고 방식 역시 이례적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그 특검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양형을 해서 구형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징역 5년형을 선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특검의 구형 자체가 사실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이 기소된 혐의 자체가 여러 건일 때 그걸 나눠서 사실은 구형을 하기보다는 합산해서 그냥 하나의 형을 구형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징역 5년형을 선고한 거는 오히려 통상적인 재판에 맞는 경우고 오히려 특검이 나눠서 구형을 한 거는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각각 불법성이 있고 각각의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누어 구형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고가 이제 이제 이후에 있을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어떤 가늠자로도 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소집 문제라든지 뭐 이런 혐의들은 또 내란 재판에서도 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란죄에 있어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내란죄가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거는 내용 자체, 실체적인 내용 자체가 위법하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이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인 부분도 위법하다는 부분이 사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국무위원들에게 정부에게 심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달리 보면은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전제 사실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했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란죄에 있어서도 인정되지 않을까, 내란죄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오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의 성격 자체를 재판부가 어떻게 좀 규정을 하는 발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었지만 그 부분은 규정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국무회의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상계엄 선포문의 부서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이런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재판부가 그런 부분에도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 재판부는 물론 각각의 이제 독립된 재판부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좀 선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절제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무위원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부분은 어쨌거나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사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선포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는데 결국 이 재판부에서도 위법하다로 봤다라고 하면 내란죄 재판부에서도 이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적법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뜻을 즉각 밝혔습니다. 그런데 2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 적용 대상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뭔가 이런 특별한 법을 만들어서 이 무배당 원칙이라고 하는 이런 원칙을 깼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받을 권리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해당 재판부가 이걸 과연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해당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고요. 만약에 이번 재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또 이용해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이런 절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과연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사실은 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런 어떤 재판의 형식에 관해서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부분을 좀 짚어주신 거라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사실 1심에서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거의 다 배척하는 판결을 내린 거잖아요. 공수처에도 수사권이 있다. 영장도 적법했다. 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이 나온 건데 2심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럼 이 주장들을 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부적법했고 본인의 잘못은 했지만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참작해다 이렇게 태도가 변할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네. 본인들의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했던 주장을 계속 견지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히려 1심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판결이다. 네. 오히려 대통령의 업무를 너무 단순화했다. 이런 추가적인 논리를 해서 사실 항소심은 다투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윤 전 대통령 여전히 7개 재판이 또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8개이고 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이제 다음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내란죄 본류 재판인 내란죄 재판이고 그게 2월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되는 형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재판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일각에서 좀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 있는 게 이 법정형 자체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하더라도 이 판사가 유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법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싶으나 감경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징역 10년에서 50년으로 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장량 감경에서 유기징역을 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라든지 그 선고 결과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징역이 사실상 사형을 제외한 가장 무거운 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사실 다 모두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내란죄 재판 그리고 오늘 선고된 재판이 병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란죄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만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무기징역이 2번 선고가 된다고 해서 그게 사형이 되고 이러지는 그렇지는 않는 거죠? 않습니다. 네, 사실 형을 집행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 선고를 받았어도 결국에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이 합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흡수가 되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심에서도 이 무기징역형 하나만 선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사형이 과연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아니면 무기형이 선고가 되고 또 변호사님께서는 또 유기형으로 이제 감경을 할 수도 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판단의 영역이니까 이런 가능성까지 제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특검은 구형을 하면서 감경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형 구형을 했거든요. 감경의 여지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볼 수가 있을지, 또 이런 무기형이나 사형 구형의 가능성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뭐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이라는 건 사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나 뭐 반성하지 않는 모습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감경할 요소가 아닌데요. 다만 오늘 재판에서는 초범인 점 그게 하나가 이제 사실은 네. 감경 요소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내란죄 재판부 입장에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다만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사형에 대한 판결을 사실은 선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무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의 선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높아 보이고요. 네. 오히려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감경을 한다라고 했을 땐 그럼 과연 징역 30년형을 할 거냐, 40년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이 합당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사실 내란죄라고 하는 내란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어쨌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사실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이 두 가지가 인정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십니까? 일단 목적 부분에 있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목적이 없었다라고 보이잖아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 국가의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는 다시 한번 국가의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목적이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이 국헌 문란의 목적 뿐만 아니라 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게 한다는 목적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국회와 그 선관위에 사실은 군경을 사실은 투입을 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헌법기관에 대한 권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느냐라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동도 있었고 실제로 목적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 재판에 나온 것처럼 이 국무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통지하지 않은 부분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목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정말 나라를 위한 구국 행위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국무위원들로부터 의견을 얻고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개인적인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